오늘은 미국 하원 보고서 중에서 박정희와 농촌에 관한 부분만 일부 발췌하여 과연 박정희가 농촌에 애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AID와 경제기획원 관리들은 매주 정기적으로 모였다. 번스타인 박사는 박 대통령을 자주 만났는데 AID 전직 관리의 말을 빌자면 그는 박 대통령에게 경제학을 개인 지도했다고 한다. 1960년대 중반경 AID는 한국 정부가 일부 국내 식량 곡물에 대한 가격을 시장 가격 이하로만 허락하는 정책 때문에 농촌 소득은 최소한의 증가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1963년도에는 농민들이 도시 노동자들보다도 16% 이상의 소득을 올렸던 것에 비해 1968년에는 도시 노동자들이 농민 소득보다 38% 이상을 올렸다. 나는 이 보고서를 통해 박정희가 농촌에 관심과 애정이 없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박정희의 관심은 롯데, 현대, 삼성, 쌍용과 같은 재벌 친구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그들의 사업을 도와주기 위해 노동자들이 저임금으로 중노동을 할 수 있게끔 농촌을 파괴하더라도 곡물 가격을 최대한 낮추려고 했을 것입니다. 내 나이대의 사람들은 잘 기억하고 있겠지만 박정희 시대의 한국은 쌀값, 연탄값, 소주값, 라면값 등 거의 모든 생필품 가격을 정부가 정했으니 가격을 시장에서 결정한다는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가격을 정부가 결정하는 공산주의 사회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농촌이 붕괴하면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고 그렇게 증가하는 노동자들은 박정희에게 뇌물을 바치는 회사와 공장들이 저임금으로 고용할 수 있어서 박정희와 재벌 친구들에게 유리합니다. 농촌 붕괴로 인해 쌀이 부족해지면 박동선 같은 부하를 시켜 곡물을 수입하면서 거액 리베이트를 챙길 수 있기 때문에 박정희에게 유리합니다. 게다가 쌀을 수출하고 싶어 안다라는 미국의 몇몇 하원 의원들이 박정희를 만나 쌀 구매를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1971년에 미국 잡지에 기고한 글에서 하원 의원 패스만은 놀랄만치 솔직한 표현으로 40만 톤의 쌀을 한국에 어떻게 판매했는지 설명했다. 나의 접근은 박 대통령을 매우 기쁘게 했고 나는 충분한 용기를 얻어 그와 우리의 미국 제안을 교섭할 수 있었다. 1972년 대한농산 사장은 김성근과 이후락의 압력으로 박돈선이 수수료 수령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워싱턴 은행에 계좌를 개설했다. 주한 미 대사관은 쌀 수수료 중 17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 정도가 한국 중앙정보부로 전달되었다고 알고 있었다. 정치자금 요구는 1971년 선거로 끝나지 않았다. 본 소위의 조사, 하원 및 상원 윤리위원회의 조사들 그리고 법무성의 조사 결과로 잘 밝혀진 것처럼 1969년부터 1975년의 기간 동안 박동선은 다른 해외 사업 재원들에서 얻은 1천만 달러에 더하여 미국 거래의 수수료로 900만 달러 이상을 발생시켰다. 그 기간 동안의 사건들을 요약하면서 한 한국 기업인이 설명하기를 독립적 경향을 갖던 권력과 부정의 중심들이 청와대로 집중되었다고 했다. 결국 모든 지불들은 청와대로 직접 향했고 사업 진행 비용은 옛날보다 훨씬 비싸졌다. 이러한 미국 하원 보고서를 접한 나는 박정희가 농촌을 사랑하지 않았고 그의 관심은 오로지 돈과 권력 유지 그리고 젊은 여자들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국제개발처 AID는 미국의 쌀 수출업자들의 압력 때문에 미국 쌀이 한국으로 수출되는 것을 방임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박정희에게 농업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꾸준히 충고했으나 박정희는 AID의 충고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미국 하원 프레이저 보고서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국 경제는 미국의 군사 및 경제 지원 그리고 조언에 힘입어 1960년대에 극적인 성장을 이루었음이 명백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의 과실이 한국 사회의 모든 부문에 동등하게 나눠지지 않았고 경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경제의 모든 영역이 동등하게 관심을 받지 못했다. 농업 그리고 일반적인 농촌 사회와 도시 노동자들은 대부분 무시되었다.
1969년 AID는 도시와 농촌 사이의 불균형을 심각한 경제적, 정치적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농촌 인구가 총 인구의 절반 이상을 점하고 인구의 40%가 겨우 최저 생계 수준에 머물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노력들은 상당한 경제적 중요성을 가진다. 또한 그들은 심각한 사회 불안과 정치적 불만의 잠재적 요인이었다. 1960년대 AID는 농업 부문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몇 가지 자체 노력들을 시도했다. 특히 PL480 항목 2 프로그램에 따라 토지개발과 개간을 돕고 기술 지원 프로그램들을 제공하여 이 부문의 관리자들을 훈련했다. 결국 한국 정부도 농업 부문에 주의를 집중하게 되었다. 그러나 1년 후 한국 정부는 다시 국내 곡물의 저가 구매 정책으로 복귀했고 1970년대까지 계속되었다. 경제적으로 1968년부터 1971년의 기간은 수출 주도형 산업의 확장에 있어 매우 중요했고 높은 성장이 지속되는 것으로 특징지어진다. 한국 정부가 외국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한 것 때문이기도 했다. 이 기간 동안 미국과 일본 기업들에 의한 직접 투자의 양과 질은 극적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투자들에는 자주 한국 정부 관리들과 집권당에 대한 상당액의 강제 상납이 포함되었다. 예를 들면 1971년에 걸프사가 300만 달러를 지불한 것이 그러한 상납 사례라 할 수 있다. 본 소위는 1971년 3월에 박종규를 위해 일하는 김운영이 박정희의 1971년 선거 유세를 명목으로 콜트사에 기부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1970년 1월 1일에 특별한 노동법이 제정되었다. 외국인이 투자한 국내 진출 기업에서는 노동조합의 결성, 단체 교섭, 노동자들의 파업을 금지하는 내용이었다. 한국 정부는 1968년부터 박돈선을 구매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미국 농산품을 수입하면서 거액의 수수료를 받았다고 미국 하원 보고서가 밝혔습니다. 1972년 12월 18일자의 한 편지에서 하비브 대사는 최근 서울을 방문한 한 하원 의원과의 대화를 언급했다. 박동선이 미국의 화주로부터 톤당 2달러의 수수료를 요구하면서 한국 정부의 미국 구매 활동에 개입하고 있다고 그 의원이 밝혔습니다. 그는 한국 정부로부터 모든 미국 구매는 그를 통해 진행된다고 언급한 인상적인 신입장을 받았기 때문에 이 수수료를 요구했습니다. AID는 자기들의 제안과 충고를 따르라고 또다시 박정희에게 압박했을 것입니다. 압력의 수단으로 원조금 삭감과 주한미군 철수 카드가 쓰였을 것입니다. 프레이저 보고서에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협상팀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가장 다루기 힘든 상대였다.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엄청나게 거대한 압력이 가해질 때까지 조금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무너졌다. 결국 박정희는 산업 간 소득 격차의 심각한 불균형이 한국 경제 성장을 크게 방해할 것이라고 우려한 AID의 압력에 굴복하고 AID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1972년부터 새마을 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새마을 정신은 그보다 37년 전에 발표되어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심훈의 소설 상록수가 제공하였을 것이 분명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올렸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렸을 때 고위 공무원들을 거느리고 논밭에 나온 농사꾼 차림의 박정희를 흑백 TV 화면과 영화관의 대한뉴스 그리고 신문에서 자주 보았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에 미국 하원 프레이저 보고서를 읽고 나서 큰 충격을 받았고 그것들이 거짓으로 연출된 선전 선동작품이었음을 깨달았더랬습니다. 나는 박정희와 박정희 추종자들이 주입했던 세뇌에서 즉시 풀려났습니다. 당시 나하고 친분이 있고 나보다 나이가 많았던 어느 대학 교수에게 이 보고서 번역본을 소개했더니 그는 번역에 오류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더군요. 그렇다면 영어를 잘하는 당신이 직접 번역해보지 않겠느냐? 번역이 끝나면 내가 출판비를 부담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그는 그 후 번역을 했는지 오류를 발견했는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박정희와 박정희 추종자들이 싸질러 놓은 부정부패와 더러운 거짓말은 아직도 한국 사회 곳곳에 쌓여 있어 악취를 풍기고 있습니다. 내가 올린 몇 개의 박정희 관련된 영상들이 그 쓰레기를 청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박정희의 더러운 민낯을 드러내준 미국 하원 프레이저 보고서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